여섯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태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제가 이론 정리하는 것에서 말씀드렸던 태도 이론 누구에 대한 얘기했냐면 레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하이더의 균형 이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어떤 내용 정리냐면 레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장애 이론 정리하면서 레빈의 장애 이론은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힘과 억제시키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촉진시키는 힘에는 어떤 것도 있고 억제시키는 힘에는 어떤 것인지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힘이 억제시키는 힘보다 더 커지게 되면 개인은 태도를 변화할 거고요. 그 태도의 변화 과정은 물과 얼음 사이 문제로서 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는 제일 먼저 해빙, 변화, 재동결의 순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변화 형태는 변화의 강도가 낮은 수업부터 얘기하면 수능, 동일화, 내면화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게 이제 레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정리했던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하이더의 균형 이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태도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태도 변화자의 외부적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P와 O 사이의 관계, O와 X의 관계, P와 X의 관계가 있을 거고 그 관계를 양과 음으로 표시해서 곱할 거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는 양과 음이라는 두 가지 결과가 있을 텐데 양을 균형 상태, 음을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균형 상태에서는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거고 불균형 상태에서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태도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다음에 페이싱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요? 태도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태도 변화의 원인을 태도 변화자의 내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태도 변화자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거고 태도 변화자는 노력분의 성과 또는 투입분의 산출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는 인지조화와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상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인지조화의 상태에서는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거고 인지부조화 상태에서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할 건데 페스팅과의 인지부조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도 변화는 인풋과 아웃풋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변화는 실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인적 왜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페스팅과 관련된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 페스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페스팅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동기부여와 관련되어 있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거였고요. 그게 태도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태도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행동주의 이론은 강화론을 적용한 것으로 학습 원리에 의해 개인의 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2번 레빈에 의하면 서로 상충관계는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과 촉진시키는 요인에 의해 태도가 균형을 유지한다. 3번 하이더는 개인의 태도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4번 페스팅거는 두 개의 인지가 심리적으로 불일치할 때 부조화를 제거함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인간의 본능을 강조하고 있다. 5번 레빈에 의하면 태도 변화를 억제시킨 요인에는 이를 조화함, 효과적 감독, 보상, 강압적 방법 등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를 조화함, 효과적 감독, 보상, 강압적 방법은 태도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이 아니라 촉진하는 요인에 해당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6번 문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다음 7번 뭐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저희가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정리했던 내용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는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의 문제, 다음에 특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모두 5가지를 구별하고 있는데 그 5가지에 대해서 뭘 강조하고 있다? 순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욕구는 모두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습성들은 필요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위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로 진행되는 순서로 말씀드리면 제일 앞에 생리적 욕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소속 또는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라고 정리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순서적 중요성이라는 것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메슬로는 저 5가지 순서대에서 진행만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5가지 욕구가 동시 충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상위 욕구가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2번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3번 인간 욕구를 5개 층으로 분류했다. 4번 각 단계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전 단계 욕구는 더 이상 동기 유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5번 최초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갖게 한 이론이다. 역시 답 고르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답은 2번이고요.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메슬로우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8번째 누구의 이론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브룸의 기대 이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역시 결론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브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브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동기부여의 강도는 3개의 변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3개의 변수가 기대 또는 기대감이라고 얘기하는 변수와 수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유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3개의 변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개의 변수의 곱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게 브룸의 기대 이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대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주관적 확률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수단성은 성과 보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유의성은 보상이 주는 만족감을 계량화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8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동기부여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변수끼리 짝져진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번 기대감, B번 수단성, C번 유의성, D번 공정성. 답 고르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요. 답은 기대감과 수단성과 유의성으로 묶여져 있는 1번 A, B, 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9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동기부여 이론 중에 문제에서 요구되고 있는 건 지금 내용 이론들 중심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내용 이론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용 이론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요. 제일 먼저 이미 앞에서 정리하신 메슬로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신 거고요. 두 번째 알더퍼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뭐라고요? 알더퍼는 메슬로우를 못 잡아서 안달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욕구를 3가지로 존재, 관계, 성장 욕구라고 얘기하는 3가지로 보면서 순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순서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진행뿐만 아니라 좌절과 퇴행도 가능할 거고 동시 충족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알더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허즈버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허즈버그는 인간의 욕구를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2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둘 사이는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생 요인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최상의 심상태는 무만족이고 동기 요인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최악의 심상태 역시 무만족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허즈버그였고요.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한 수를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아지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보셨냐면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보시면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인간 욕구를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3가지로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의 욕구를 전부 다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욕구, 상위 욕구,
후천적 욕구, 학습된 욕구, 사회적 욕구라는 것들로 표현되는 일부 욕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것이 맥클랜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 정도 범위에서 보시면 이제 9번 문제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동기부여 내용 이론은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개인의 욕구라고 보고 어떤 욕구가 더 크게 동기부여시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2번 동기부여 내용 이론 중 메슬로우, 알더퍼, 허즈버그의 이론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맥클랜드는 후천적으로 습득된 욕구만을 강조했던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3번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에 의하면 개인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의 순으로 정형화하였다. 4번 아질리스의 미성 성숙 이론은 미성숙인의 행동 양식과 성숙인의 행동 양식이 다르다고 보았다. 5번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서는 동기부여 요인을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위생 요인은 개인의 성과를 높여주는 만족 요인을 의미하고 동기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주는 불만족 요인을 의미한다. 답은요 5번이 되는 거고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위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내용들 다 보신 거고요. 다음에 10번째 문제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집단을 가지고 일단 어떤 내용 적는지 먼저 확인하면 집단이라는 것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집단은 뭐라고요? 2명 이상의 사람이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를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집단에서 투크만이 주장하고 있는 집단 발달 단계 말씀드리면서 집단은 어떠한 순서대로 발전될 거라고요? 형성기, 격동기, 규범기, 성과 수행기, 해체기의 순서대로 발달되어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집단 응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집단 또는 그냥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에서 정리하셨던 거고 이제 그게 집단 자체에 대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10번입니다. 집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집단은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2번 투크만에 따르면 집단은 형성기, 격동기, 규범기, 성과 수행기, 해체기의 단계를 가진다. 3번 집단의 응수가 높아지면 조직의 성과는 항상 높아진다. 4번 이질적인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보다 창의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5번 소집단과 중간집단이 일치하면 개인의 성과는 높아진다. 답은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단의 응수가 높아지게 되면 집단의 성과 높아질 거고 따라서 조직의 성과 높아지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1번 문제는 사실 요 얘기와 중첩되는 문제니까 그냥 바로 확인하면 11번 투크만의 집단 발전의 과정을 5단계로 설명했다. 그 단계들이 가장 적전수로 연결된 것은 이고요. 당연히 이미 10번 문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1번에 해당하는 형성기, 격동기, 규범기, 성과 수행기, 해체기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집단 응집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앞에서 좀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일단 집단 응집성은 집단 구성원의 단결된 분위기를 의미할 거고요. 그 단결된 분위기인 집단 응집성이 높아지게 되면 집단 성과가 높아질 거고 집단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하는 경우에 조직의 성과도 높아질 겁니다. 라는 사실을 정리하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조직은 집단 응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응집성이 높은 집단의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건 리더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일반적으로 응집성이 높은 집단은 어떠한 리더가 나타날 거라고요? 카리스마적 리더 또는 독재적 리더가 나타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응집성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역시나 그 안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건 응집성을 조성하는 방법은 경쟁심을 조성하는 방법인데 집단 응집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집단 간 경쟁심을 조성하는 것은 집단 응집성을 높여주지만 집단 구성원 간 경쟁심을 조성하는 것은 집단 응집성을 낮춰주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게 집단 응집성이라는 관점에서 드렸던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응집성이 높은 집단이 가지는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집단의 목표와 집단 구성의 목표가 서로 일치한다. 2번 집단의 규모가 작다. 3번 민주적 리더가 등장한다. 4번 집단 구성 사이에 공유된 태도와 가치가 나타난다. 5번 목표가 명백히 구체화되어 있다. 답은요 3번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집성이 높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카리스마적 또는 독재적 리더가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